국내 지금 기업들 실적은 계속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증시는 계속 혼조세, 약간 좀 특별히 오르지도 않고 또 떨어졌다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IPO가 너무 많았다. 특히 7월달, 8월달에 카카오뱅크, 예. 그다음 크래프톤.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한번 좀 꼬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주식들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ETF와 같은 패시브 자금들은 이제 새로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기업들을 사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에 다른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의 비중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은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불균형이 한 차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월 달부터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용대출, 마통 같은 거 잘 안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마통과 고객 예탁금, 그다음에 그 가계대출과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순매수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통제를 하는 순간 개인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활력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 요게 이제 그것도 컸군요. 사실 뭐 이거는 직접적이진 않는데 사실 그나마 그 저희가 그 다른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이 인터넷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국에서 그래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일단은 좀 한번 타격을 좀 크게 받았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줄더라고요. 약간 좀 보니까 최근에 다시 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이게 또 별로 안 좋은 신호 아니었습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많아야 사실 손바뀜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만큼 뭐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생겨야 또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래량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어든다는 거니까 사실은 좀 시장의 활력을 좀 잃어버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거래량이 준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사실 그냥 횡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횡보 국면에서 계속 거래가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참여자들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시장이 좀 7월, 8월 들어서면서 약간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좀 정체를 보이니까 심리도 조금 위축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또 신용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 여력 자체가 약간 좀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같이 이제 맞물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줄기차게 팔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이 들어와주면서 그걸 버텨주는 장세였는데 개인들도 더 추가로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력 같은 게 좀 많이 상실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의 보통 이렇게 그 3위 종목들, 10위권 안에 들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 그다음에 플랫폼 보면은 다 힘이 없어요. 요즘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영향을 받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힘이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뭐 좋아질 수 있는 미래 산업인 것은 맞지만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그다음에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약간 좀 힘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좀 그 쉬는 국면이 나타나야 또
또 그 이후에 또 힘을 비축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이 어쨌든 그 여름부터 해서 적어도 한 10월 초중반까지는 예. 약간 좀 그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0월까지요? 예. 그 대출 규제는 아마 계속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로 보면 이렇게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바로 이렇게 타격을 받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도 예. 사실 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돈을 구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 뭐 주식도 하게 되고 그런 힘이 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코로나19에서 또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인해서 약간 지금은 모든 것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힘에 부딪히는 듯한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예. 이제 이게 대출 규제 자체가 주는 영향력보다는 그 시기가 이게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나 또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고 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실 4단계인 상황에서 지금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대출 줄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대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특히 이제 서민들이나 이제 중산층들은 생계형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생계형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약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수급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던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온 거겠죠. 이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나요, 실제로? 뭐 사실 그 카카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고요. 카카오는 사실 좀 그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 규제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별로 싸지는 않은 주식인 거는 맞는 건데요. 예. 근데 뭐 원래 좋은 주식은 뭐 저희가 아주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성장을 하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싸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또 싼 이유가 있고 예. 비싼 데는 또 비싸고 좋은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비싸기 때문에 공매도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데 이 정부 규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건 말 자체가 확장성이 그만큼 높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좀 잘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이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 어떻게 이게 딱 그 성장이 막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면 성장을 못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눈으로 봤을 때 규제의 강도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 비중이 높은 네이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이고 카카오는 예. 이제 국내 비즈니스가 많은데 예. 뭐 이게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당장은 이제 규제를 할 거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의 카카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빨리 반등하는 데는 분명히 좀 악조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강력하게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좀 규제를 좀 받는 상황인가요? 그 미국도 사실 뭐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애플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번번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왜 가만 놔두지? 그게 그 독점법에 대한 어떤 행사의 기준 자체가 틀린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나려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훼손됐다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뭐 잘 만들지 않습니까? 제품을. 그리고 그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남의 제품들을 막 남의 회사를 못 살게 굴었다라기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딱 뭐 한두 개만 쓸 수밖에 없는 되게 그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자연 독점의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이제 뭐 AT&T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경쟁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있고 이걸 입증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반독점법에서 직접적인 뭐 기업 분할이라든가 또는 뭐 벌금은 좀 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이고요. 중국이나 한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보다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강력한 제재나 규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이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줄기차게 팔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신호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만큼 디램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컸을 때 거의 그 주가 수준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악재를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수준 자체는 이제 많이 위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디램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걱정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두 가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환율이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환으로만도 올해 이익이 한 4천억, 5천억 이상은 더 날 걸로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이 또 G 플립이 그렇게 잘 팔리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분기 이익이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디램 가격도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지고는 있는데 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고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밑에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긴 관점에서 좀 사는 좀 시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게 기업들 실적이 2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2분기 피크를 찍고 3분기부터는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또 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3분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한국 기업들 실적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위 말하는 이제 YOY로 보면 1분기가 피크였었고요.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좀 둔화가 되고 3분기까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피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여전히 내년까지는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건데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 1분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최악이었기 모든 것의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기저 효과가 이제 좀 사라지는 상황이라 뭐 피크를 지났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이익보다 내년의 이익이 더 늘어날 거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도 이익도 올해보다는 두 자릿수대로 늘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사실 내년에도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 3%대 이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예. 뭐 2% 후반에서 3%대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뭐 이익이 한 두 자릿수대 느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연말 뭐 이제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10, 11, 12 뭐 하나 좀 더 나가서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우리 그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미국의 법인세 이슈입니다. 26.5%까지 올린다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크게 뭐 악재는 아닌 걸로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계속 부채 협상도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뭐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한 10월 말 11월 정도가 되면 예. 이제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뭐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도 뭐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또 외국인들의 어떤 그렇죠. 순매수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세 인상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정책 요거가 또 중요한 변수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예. 처리 예. 이것들을 얼마만큼 중국 정부가 질서 있게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신뢰를 금융시장에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인데요. 뭐 이미 이제 추석부터 벌써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예. 뭐 대한항공 같은 또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 주가들도 또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사실 조금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2분기 때는 뭔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코로나랑은 종식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만큼의 어떤 제약,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경기라든가 내수 소비 시장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만큼 내수 경기가 반응해 줄지 예.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한 그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그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좀 그 이사님이 주목하시는 업종이 있으면 뭐 몇 개 어떤 게 좀 괜찮을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그 여러 성장 테마들 중에서 요즘 이제 규제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좀 여전히 그래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성장 테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친환경이고, 역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업종이 뭐 물론 바이오 시밀러 같은 업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또 진단 업체들의 주가는 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딱 전환이 되는 순간,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진단,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로 갔던 에너지가 예. 이제 여러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럼 새로운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활력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쉬기도 오래 쉬었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종은 이제 약간 좀 반대편에 있는 좀 옛날 업종이긴 한데 이제 부동산 쪽이나 기계, 뭐 건설 자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거 뭐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될 거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건설업체들이나
이제 건설 자재 업종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예.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건설 시장은 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자동차 업종도 한번 고려를 할 만한 게요. 이번 그 동남아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가전 쪽, 그다음에 자동차 쪽의 공장, 의류 쪽의 공장이 많이 스톱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반도체 때문에 지금 못 만들다고 하는 자동차도 조금 더 생산이 늘어나고 가전이나 이 전자제품과 관련된 쪽들도 좀 더 지금보다는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1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긴축 시에가 지금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를 잘 주시하시면서 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쉽게 그러면서 인사이트 있게 잘 설명해 주신 허재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